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러일 전쟁 발발 이후 을사조약으로 가기까지 대한제국과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러일 전쟁이 종료된 후 2달 만에 을사조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은 사실상 국권을 일본에 넘겨주게 됩니다.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후에 일본은 군사적 용도로 한국의 토지를 사용하고 철도를 건설하면서 필요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도 징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많은 민간인들이 한반도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대한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의 토지 강제 수용, 노동동원 등과 함께 일본 민간인들도 한국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인의 저항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의 저항은 크게는 2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일의정서 체결 소식이 알려짐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한일의정서는 3월 8일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황씨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3월 17일부터 10일간 한양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군사 점령 후에 일본 정부의 행동과 대한제국에 입국한 일본인들의 무법적인 횡포 등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일의정서 조인에 관계한 대관들을 살해하려는 폭탄 투척 사건이 1904년 3월 29일에 일어났습니다. 보부상이 행동부대가 되어서 움직인 사건입니다. 1898년에 독립협회를 탄압할 때 활동했던 길영수라는 사람이 주도를 한 사건입니다. 독립협회가 국가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려고 할 때 그것을 폭력으로 방해한 집단과 그 우두머리가 개혁의 실패로 인해서 국권을 유린당한 데 붕괴하고 나선 것이 역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그때마다 나라에 득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됐는데 고종의 이해관계와는 일치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군사 점령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항거하는 운동을 일으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904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적어도 3건의 이거를 계획하고 연락하는 통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일의정서 체제를 황실과 영토의 위기로 보고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려는 뜻을 규탄하고 거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유학자들을 지도자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유학자들은 그들 스스로 일본에 저항하기도 했고 이처럼 저항운동의 간판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한일의정서 체결한 후에 고종이 폐위될 때까지 일본으로부터 고종의 권한의 제약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항일을 추구하는 고종에게 유학자들이 대화 상대로서 고종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이 이들과 만나는 것을 알고 고종을 내아련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학자들은 친일 관료의 탄핵과 일본에 굴복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리는 활동도 조선의 도덕주의적 전통을 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나갔습니다. 의병을 일으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의병은 본격적으로는 을사조약 이후에 활발해졌는데 이 시기에도 소규모이긴 하지만 골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안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북도 이런 등지에서 소규모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일본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민간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나 일본인 상점을 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철도 건설을 방해한 것은 물론 철도 위에 돌을 두거나 투석 같은 시도도 했습니다. 토지 수용에 반대해서 저항으로 집단 소요를 일으키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대규모로 조직적인 저항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산발적이고 또 그 정도도 저항에 몸부림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황무지 개척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25년을 기한으로 해서 일본인이 황무지 개척을 하게 하고 그 토지를 일본인이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이 거대한 계획이 알려진 것이 조선인의 감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계획에 대항해서 보안회라는 단체가 조직됐고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의지를 굳혔기 때문에 일본 측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의 저항으로 일본의 계획을 저지시킨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호머 헐버트 박사의 기록을 보면 그는 이 계획은 잘만 시행했으면 양국 국민을 위해서 이득이 될 일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인들이 일본의 의도를 무산시키는 데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고종은 비밀리에 미국과 러시아 등에 밀서를 보냈습니다. 1904년 6월 달에 주일공사 조민희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한국의 독립 유지를 요청하는 밀서를 보냈습니다. 또 민영하는 감옥에 수감 중이던 전 독립협회 회원 이승만을 추록시켜서 밀사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1905년 1월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가서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8월 5일에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면담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인 7월 27일에 미국의 전쟁성 장관 태프트가 일본을 방문해서 가스라 총리와 회담을 하고 그 유명한 가스라 태프트 메모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고종이 밀사를 보내서 하는 호소가 수용될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미국을 설득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선과 미국이 수교한 이래로 고종은 미국을 의지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국가의 외교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외교적으로 당당한 상대로 인정받기에 당시의 대한제국은 국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교섭 상대자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서의 품격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삶을 지켜주지 않는 것으로 비춰졌을 텐데 그런 상황도 고종의 비밀 외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추측합니다. 고종은 러시아 황제에게도 밀서를 보냈는데 그 시기가 1905년 2월입니다. 이때는 러시아군이 최대 전략 요충지이던 여순을 일본군에게 내어준 바로 다음 달입니다. 전쟁 와중에 승패를 알 수 없는 당사국이 이웃나라를 위해서 적국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됩니다. 일본은 전쟁 중에도 이미 점령을 완성한 대한제국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1904년 5월에 대한방침, 대한시설강령, 세목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강요회의에서 이를 의결했습니다. 1904년 8월 22일에는 일본이 한일의정서 제1조를 근거로 해서 한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한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대한정부에 고용하고 재정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한다. 대한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교고문으로 삼아 외부에 고용하고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모두 그의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 대한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해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1904년 10월 14일에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탁지부 고문으로 왔습니다. 12월 27일에는 미국인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메가타는 대장성의 주세국장으로 재직하던 재정 전문가라고 합니다. 스티븐스는 20여 년간 일본 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미국인입니다. 이로써 재정과 외교에서 이른바 고문 정치가 시작됐는데, 이런 고문 형태의 간섭은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행사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문에 관해서 호머 헐버트 박사가 그 나름대로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메가타가 부임하여 통화 제도와 재정 상태를 상세히 조사한 것은 좋은 징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행정의 점진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904년 말은 대한제국의 밝은 전망이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주권을 회복할 전망이 있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이 시기까지를 기록하면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써두었습니다. 퇴폐에 빠진 제국이나 빈사 상태의 문명에 닥친 운명을 애도하는 것은 철학의 빈곤이다 라고 썼습니다. 일본은 전황이 유리해지자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 노력을 한 걸음씩 진행해 나갔습니다. 일본은 장기간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는 5월 27일 발틱 함대가 대마도 해협에서 괴멸되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본은 1905년 5월 31일 주미공사에게 훈령을 해서 러일 전쟁 발발 전부터 일본을 지지해왔고 전쟁에 금융적인 지원을 제공해왔던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강화,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요청을 승낙하고 곧바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강화를 위한 회담 장소는 미국의 포츠머스로 정했습니다. 이곳에서 8월 9일부터 루즈벨트의 중재하에 강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9월 5일 15개 조항의 강화조약 체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관련한 조항은 제2조인데 그 내용은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 탁절한 이익을 소유함을 승인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까지 일본은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화에 중재를 요청하는 외에도 외교적인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4월 8일에 일본의 가기에서는 한국의 보호권 확립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총리 가스다 다로는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윌리엄 태프트 전쟁장관과 함께 한반도와 필리핀에 관한 서로의 입장을 양해하는 문서, 이른바 가스라 태프트 밀약인데 이것을 남겼습니다. 영국과는 8월 12일에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조선의 보호국화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종은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밀서를 보내는 비밀 외교를 선택했는데 이와 같이 강대국들의 교섭이 진행되는 와중에 고종의 노력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접수조차 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결과로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는데 열강의 간섭의 여지를 없애는 정치작업을 일찌감치 완료해 두었습니다. 엄청난 인명과 물적 손실을 투입한 후에 이제는 모든 장애물을 치운 것 같았습니다. 대한제국은 이 전쟁의 승자의 전리품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승자가 러시아가 아닌 일본이 된 것입니다. 만약 강화조약이 반대로 돼서 대한제국에 대한 그 탁절한 이익을 일본이 아닌 러시아가 소유하게 되었더라면 한국인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는 일본과 달리 대한제국의 주권을 인정했을 것인가? 또는 어차피 강대국의 지배를 피할 수 없었다면 어느 쪽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 후에 대한제국 국민의 처지가 덜 비극적이었을지, 그래서 그 후에는 언제 어떻게 해서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역사가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905년 10월 27일 일본 정부의 각인은 한국의 보호권 확립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파견할 특파대사로 이토 히로부미를 지명했습니다. 곧바로 이토 히로부미는 보호국 조약 체결에 임무를 띠고 대한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토는 1905년 11월 9일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을사조약 체결에 비극이 일어나는 날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